어머니, 저희 왔어요.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리자. 아들의 목소리에 박순영 할머니는 현관 앞까지 한 걸음에 달려나갔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강아지들 그동안 잘들 있었지? 애미는 밖에 있니? 아니요, 윤혜는 몸이 좋지 않아서 못 왔어요. 도대체 얼마나 몸이 안 좋길래.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그렇지. 며느리기가 너무도 무심한 것 아니니? 아들 두영이 과일 상자 한 개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순영 할머니는 아들만 온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아이들과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려 최선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 추석이라 박순영 할머니는 추석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몸이 불편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졌고 그 말에 순영 할머니는 은근히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1년에 몇 번 얼굴 비추지도 않는데 적어도 명절에는 아무리 몸이 좋지 않아도 와서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다 같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술도 한잔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화기애애하게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함께 미나투를 치면서 옥신각신하는 것도 박순영 할머니는 즐겁기만 했습니다. 항상 지금처럼 행복하기만 하다면 좋을 것을 다음날 어김없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윤혜, 너는 일도 안 시키고 고생했다는 말 나오지 않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 왜 안 오는 거냐? 그래, 몸이 좋지 않다고 얘기는 전에 들었다. 그런 거라면 직접 전화해서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니? 나 때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아파도 아프다는 말은 입 밖에 낼 수도 없었는데 아무튼 몸조리 잘하고 다음 명절에는 꼭 함께 오너라. 알겠지? 아침에 혼자 제사 음식을 하던 박순영 할머니는 며느리 윤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모르겠어요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며느리가 매우 괘씸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어쩌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서둘러 처가에 간다는 아들이 맞듣지 않았지만 순영 할머니는 음식을 싸주려고 아들의 차 뒷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우연히 아들 차 뒷좌석에 놓인 커다란 선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커다란 상자는 백화점의 것이었고 내용물도 고급스러울 것만 같았습니다. 과일 한 상자만 건네받은 본인에 비해 이 선물은 눈에 띄게 크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선물이 친정으로 가는 것임을 알게 된 순간 순영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영은 담배 한 대 피우러 마당에 나왔다가 엄마가 차의 뒷자리를 보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두영은 처가로 떠나기 전에 순영 할머니 앞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처가에 변변한 선물을 한 게 없어서 이번에 윤혜가 큰맘 먹고 선물을 마련했어요.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는 게 엄마한테 덜 죄송할 것 같아서요. 나한테 왜 처가댁 선물 얘기를 하고 그러니? 너희가 처가댁에 잘하겠다고 하는 거 나는 뭐라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말끝을 흐리는 순영 할머니는 할 말을 속으로 참는 듯이 뜸을 들였습니다. 잠시 동안 어색한 분위기에 적막감이 감돌았고 마침내 할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물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좀 봐라. 애미는 코빼기도 비치질 않고 전화해도 뚱하게 끊어버리고 너는 명절날 제사 지내기가 무섭게 처가댁에 가보려고 안달이 나 있고 1년에 겨우 명절 2번이고 우리 생일 2번에 찾아오는 게 전부인 너희들 아니냐? 게다가 이게 뭐야? 우리한테는 과일 한 상자 넙죽 안 껴놓고는 친정엔 이런 비싸 보이는 걸 사간다고?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 나도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다. 왜 나쁜 시어머니를 만들고 그러냐? 두영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윤혜도 나름대로 힘들어해요. 매년 명절마다 친정에 늦게 가게 되는 게 불만이었어요. 윤혜는 장녀잖아요. 며느리 하나 없는 장모님이 혼자 제사 음식 하신다고 걱정이 컸어요. 저도 제사 지내는 거 이해하지만 우리 둘 다 감정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에요. 순영 할머니는 말없이 두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며느리를 위해 해왔던 배려와 희생이 떠올라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녀라는 건 알지. 그런데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러는 줄 아냐? 명절에 친가의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것이 그렇게 생색내고 불편해할 일이더냐? 나 젊을 때는 명절에도 친정에는 갈 수가 없었다. 여러 친척과 어르신들 명절 밥상, 술상 보느라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힘들었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서 어디를 갈 수도 없었다. 지금 내가 너희한테 그 정도를 바라는 거 아니다. 우리도 다 이해할 테니까 너희의 도리만 어느 정도 하라는 건데 뭐시 어째? 내가 아들놈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나 보다. 마누라 침 아프게 둘러싸여서 쩔쩔매고 있는 내가 참으로 못나 보이는구나. 내가 너 사업 잘 되라고 재산을 모아서 몇천만 원씩 도와줬잖아. 그때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언제 그걸 티냈니? 두영은 그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더 참지 못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프고 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만 챙기면 다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 순간 순영 할머니의 속에 묵혀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중간중간에 사업에 보태라고 주셨던 돈을 윤혜가 알고는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윤혜 말로는 부부가 서로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했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자기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 한 것은 자기에 대한 배신이었대요.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윤혜는 시댁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엄마에게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집에 오기 싫어질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그동안 힘들면서도 남편에게도 모르게 금전적으로 아들을 도와주었던 순영. 할머니는 참을 수 없는 괘씸함이 차올랐고 바로 아들 두영을 다그쳤습니다. 윤혜가 시댁에 오는 것도 싫다 하고 명절마다 너희는 바쁘다고 정신없고 그동안 내가 아들 사업 도와주려고 노력한 게 모두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들 내외의 이야기가 순영 할머니에게는 인연을 끊겠다는 것으로 들렸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못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할머니는 우선 아들을 처가댁으로 보냈고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순영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한 이후 순영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후 아들은 조용히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순영 할머니는 결국 아들 내외와 절교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이제 정말 우리와 끝이다.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나는 이제 너희들 안 본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윤혜도 힘들고 나도 고민이 많아요. 그렇게 힘들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돕고 이 나이 먹도록 이 집을 지키려고 했는데. 시아버지인 김동훈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아내와 아들의 대화를 모두 방에서 듣고 있었던 할아버지는 과거의 육체 노동으로 인해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노후를 대비할 방법이 딱히 없었던 할아버지는 명절에 둘의 대화를 듣고는 더욱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걱정에 잠겨있던 동훈 할아버지는 하루하루 쇠약해지며 말조차 어눌해졌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남편을 보며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병원에도 속 시원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도우려 재산을 건네주었던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김동훈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와의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난 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본인의 의지대로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동안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순영 할머니는 남편 김동훈 할아버지가 더 이상 거동이 어려워질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남편의 병상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떨리는 손으로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과의 절교 이후 그녀는 결코 두영을 잊을 수 없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급한 상황에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저려올 때쯤 문득 병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두영을 보자마자 순영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반가운 내 아들 꿈에도 그리던 내 아들 너무나 보고 싶던 내 아들 그런데 아들 두영은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고 피부는 거칠어졌으며 메마른 얼굴에 이빨까지 듬성듬성하게 벌어져서 본인의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였고 옷차림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사회체육학과에 다녔을 정도로 튼실했고 사업을 하며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두영은 터벅터벅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눈앞에 있는 아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은 자신이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두영은 그동안 공장의 용접 보조공으로 일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던 공장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집에 간다는 그는 숙소 생활을 하며 지냈고 제대로 된 식사 대신에 항상 술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 할머니의 가슴은 한순간에 먹먹해졌고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전 재산을 내어주며 아들의 사업을 도와줬을 때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영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두영이었고 이를 말없이 바라보는 순영 할머니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눈앞의 모든 상황을 버티기 힘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자 지난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두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두영을 쳐다보며 울먹였습니다. 너 잘 되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 사업 성공해서 더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도와준 건데 왜 이렇게 됐니? 도대체? 두영은 더 이상 어머니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요. 잘 돼서 잘난 아들,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이 묵은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때서야 순영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도와주고자 했던 그 모든 행동이 결국 아들의 독립과 성장을 방해했음을.
미안하다. 두영아, 내가 널 너무 도와주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 이제 와서야 알겠구나. 내가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두 부부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기다려줬어야 하는 건데. 순영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두영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늦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남편의 병실 앞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잘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선택들이 가족을 더 힘들게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때 그 돈을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순영 할머니는 남편의 병실을 지키며 그동안의 잘못된 선택들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일이 이제는 자신의 후회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순영 할머니는 병실 앞에서 아들과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자기 위로를 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동훈 할아버지는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순영 할머니는 다시 한번 두영의 초라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장례식장의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잘되기를 바랐던 아들이 이제는 육체 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찌들어 더 이상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보며 순영 할머니는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정말 도와주려고 했던 그 결정들이 과연 옳았던 걸까? 얘가 그때 돈을 주지 않고 두 부부가 스스로 일어서게 내버려 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까? 모든 것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쓸쓸하게 홀로 터벅터벅 집으로 가는 아들 두영을 순영 할머니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언제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쩌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기회를 빼앗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고 있는 성인이 된 자식에게 경제적 도움을 계속 준다는 것은 부모의 의도와는 다른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식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우려 하지만 그 끝이 언제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독립하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결말은 순영 할머니의 후회를 통해 성인이 된 자식을 마지막까지 돈을 주어 돕겠다는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라 함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배가 힘들다고 물길을 막으면 결국 배도 부모도 함께 침몰할 뿐입니다. 강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랍니다. 바람을 막아주면 나무는 결코 그 힘을 기를 수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더욱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보름달 극장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